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해볼게요. 프로세스 관리 파트입니다. 네, 그 중에서 반 정도를 나갈게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래서 시스템은 프로세서들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고 프로그램이랑 프로세스는 되게 다른 건데, 프로그램은 명령어 리스트 내용을 가진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로 수동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메모리에 적재가 되면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를 지정하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관련된 자원의 집합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텍스트에는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이 되고, 데이터에는 전역 변수, 힙에는 프로세스가 실행 중에 동적으로 막 할당되는 객체나 인스턴스가 힙에 할당이 되고, 스택에는 임시적인 자료인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은 뭐냐면, 프로세스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이랑 연관될 수 있는데 이들은 두 개의 별도의 실행 순서로 간주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웹브라우저가 여러 복사본을 호출하는데, 이 복사본의 텍스트는 같지만 이 데이터나 스택의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용은 한 프로세스가 다른 객체를 위해서 실행 환경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자바 가상기계를 실행시켜요. 그리고 이 자바 가상기계는 또 안에 자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한 프로세스가 다른 객체를 위해서 또 실행 환경으로 동작을 할 수 있다. 이제 프로세스 상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상태는 그 프로세서의 현재 활동에 따라서 정의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프로세스 상태도가 나와요. 이 새로운 그 프로세스가 생성이 돼서 잡큐나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 완료 큐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준비 완료 큐에서 스케줄러 또는 디스패치가 돼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뭐 원하는 자원 요청이 발생했다. 그럼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인터럽트가 돼서 준비 완료가 됐는데 또 다시 실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잘못 설명했네요. 이 준비 완료에서 실행으로 가는 것은 내가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가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고 있다가 CPU까지 자원을 할당받으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준비 완료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이 준비 완료 상태에서 실행 상태에서 대기로 가는 상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자원이 필요해. 그러면 그 자원이 할당되길 대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해서 그 원하는 자원이 할당되면 준비 완료 상태로 갑니다. 네, 준비 완료 상태로 가고요. 만약에 실행해서 내가 CPU 실행 시간 다 끝냈다.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개념 뭐라 나와 있냐면, 이 새로운은 프로세스가 생성 중인 거고, 이 실행은 명령어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거, 그 프로그램 안에 명령어들 있죠. 코드들이 그게 실행되고 있다는 거고, 웨이팅은 대기.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이 할당되는 사건은 일어나길 기다리는 거고요. 이 준비 완료는 프로세스가 처리기에 할당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준비 완료 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료는 프로세스가 실행을 종료한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현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지금 프로세스를 그냥 표현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뭐 프로세스의 상태나 프로세스 번호, 프로세스 카운터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레드도 제가 4장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 스케줄링 큐는 먼저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 잡 큐에 놓여요. 그리고 주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오면 준비 완료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준비 완료 상태에서 실행을 대기하는 프로세스들은 아까 전에 어디 있다고 했죠? 준비 완료 큐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연결 리스트로 저장이 되면 위에 같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리스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준비 완료 큐의 그런 헤더에는 첫 번째랑 마지막 PCB를 가지는 포인터를 포함을 해요. 그리고 이 프로세서들은 그 메모리 저장이 될 때 PCB 상태로 저장이 된답니다. 각 PCB는 준비 완료 큐에 있는 다음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포인터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헤더는 처음과 끝을 가리키지만 이 각각의 프로세서들은 다음에 PCB가 뭔지 가르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아까 전에 실행을 하다가 자원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대기 상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기 상태에서도 또 바로 자원 요청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디스크도 다른 프로세스들이 입출력 요청해가지고 대기 중에 엄청 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출력을 대기하는 프로세스 리스트들은 장치 큐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장치 큐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공통적인 표현 방법은 이 큐잉 도표로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 사각형들은 큐를 나타내고요. 이 입출력 큐 뭐 이런 큐처럼 큐를 나타내고요. 이 원은 큐를 서비스하는 자원이고요. 화살표는 이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들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큐는 준비 완료 큐고요. 얘는 장치들의 큐, 이 장치들의 큐를 말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종료가 돼서 끝났다. 그러면 이 PCB, 아까 전에 받았던 PCB를 반납을 하고 그리고 큐에서 삭제가 되고 자신의 PCB랑 자원을 반납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 스케줄러를 볼게요. 스케줄러는 뭘까요? 운영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스케줄링 목적을 위해서 프로세서들을 이들 큐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큐에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서 다음에 뭘 실행시켜줄지 그리고 입출력 요청을 뭘 해줘야 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케줄러에 의해 선택이 됩니다. 이 스케줄러는 장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 그리고 중기 스케줄러로 이루어져요. 큰 그림을 말하자면 장기 스케줄링은 여기 파트에서 작동을 하고요. 단기 스케줄링은 여기 CPU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 그리고 중기 스케줄러는 수압 인, 아웃 되는 부분에서 중기 스케줄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장기 스케줄러는 프로세서들을 선택해서 실행하기 위해 메모리로 적재를 한다. 아까 전에 생성된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 메모리에 적재를 하는 거죠. 단기 스케줄러는 우리가 CPU 스케줄러라고 하는데 실행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프로세스 중에 선택을 해서 하나를 CPU에 할당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이렇게 실행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애들 중에 선택해가지고 실행 프로세스에게 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장기 스케줄러랑 단기 스케줄러의 차이는 실행 빈도에 있어요. 얘는 그 단기 스케줄러는 CPU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프로세스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빨라야 되고 많이 수행이 되겠죠. 장기 스케줄러는 일괄 처리를 해요. 이렇게 그 디스크에 여러 프로세스를 몰아서 한 번에 이렇게 메모리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빈도수가 매우 적고 이 몇 개를 보내주느냐의 그 메모리에 몇 개의 그런 프로세스를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도 제어를 해줘요. 다중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하나의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뒤에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여러 프로세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가 작업하는 것이 비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도 두 가지로 나눠요.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랑 CPU 중심 프로세스인데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실행 시간을 입출력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CPU 중심 프로세스는 CPU 연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스케줄러는 이 입출력 프로세서랑 CPU 중심 프로세서를 혼합해서 되게 잘 혼합해서 메모리에 보내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입출력만 하면 이 대기 큐에 입출력 그 장치 큐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 실행되는 애는 없을 거고 이 준비 완료 큐가 엄청나게 많아진 CPU 중심 프로세스가 엄청 많아지면 또 여기만 엄청 꽉 차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스케줄러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기 스케줄러는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들을 제거함으로써 다중 프로그램 정도를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얘는 그냥 수업 인 아웃이라 생각하면 돼요.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나 이제 CPU 할당 받아야지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은데 부담스러워 이러면 여기는 프로세서들을 디스크에 잠깐 넣어줘요. 그래서 메모리를 잠깐 빼앗고 여기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만약 여기 자리가 좀 생겼어. 그러면 수업 인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CPU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빼앗긴 거 그거를 수업 아웃이라고 디스크에 넣는 걸 수업 아웃이라고 그러고 다시 메모리에 적재하는 것을 수업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와핑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프로세스가 혼잡하잖아요. 이런 거를 또 개선해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메모리 요구에 대한 변화가 가용 메모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요구를 수행해서 메모리를 자유화시키는 데 필요하다. 그쵸? 메모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잠깐 디스크에 넣어주면서 얘를 좀 자유화 좀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큐잉 도표에서 중기 스케줄링을 추가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압 아웃된 곳에서 여기 수압 너무 많아. 나 이제 좀 디스크에 좀 넣어놔야겠어. 이렇게 수압 아웃 시키는 것을 여기 그림에서는 여기 파트고요. 수압 인 다시 레디 큐에 들어가는 건 여기 수압 인 부분. 여기는 지연 준비로 갔다가 또 다시 지연 준비에서 준비로 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레디 큐에서 입출력 큐로 가는 여기 파트죠. 수압 아웃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기에서 지연대기로 가는, 여기는 그 입출력 다시 대기 상태로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수압 인 부분입니다.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죠? 왜냐면 다 레디 큐로 가가지고 다 얘 레디 큐로 가는 것 같은데 다 수압 인 아웃 부분 같거든요. 네. 일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교환 되게 중요하죠. 이 문맥 교환. 여기서 문맥 교환의 개념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CPU를 다른 프로세스로 교환하려면 이전의 프로세스 상태를 보관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에 보관된 상태를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0랑 CPU랑 P1이 있어요. 이 P1이 실행되고 있어요. 근데 PCB가 나 하고 싶어라고 인터럽트를 걸었어요. 얘는 그러면 이 PCB를 여기다 저장해놓고 그 프로세스 제로에 대한 PCB를 저장해놓고 PCB1 프로세스 1에 대한 그 PCB를 복구해가지고 얘 수행해요. 그리고 다시 얘 수행에 맞췄으면 PCB1을 여기 다시 저장하고 PCB0를 다시 여기다 복구해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문맥 교환 순수한 오버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면 커널은 이 CPU 커널은 프로세스 문맥을 PCB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실행이 된 새로운 프로세스에 저장된 문맥을 복구합니다. 이렇게 복구하고 이 문맥 교환이 진행될 동안에는 시스템은 유용한 일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문맥 교환 시간은 순수한 오버헤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레드예요. 아까 전에 4장 스레드 뒤에서 한다고 했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는 CPU 이용의 기본 단위, 그냥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일이랑 다중 스레드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 단일 스레드였어요. 이 프로세스가 하나의 작업만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중 스레드가 도입이 되면서 이 코드랑 데이터 파일들을 공유하고 레지스터 스택을 각자 그 스레드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서 나 새로운 작업하고 싶어, 새로운 작업하고 싶어. 그럼 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스레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좋겠죠. 왜냐면 얘 시간 엄청 많이 걸릴 텐데 프로세스 생성하는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스레드만 생성해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공유하는 자원도 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다중 스레드 서버 구조는 뭘 말하고 있냐면 클라이언트가 나 새로운 작업 또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 서비스 할 새로운 스레드를 그냥 생성을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생성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스레드를 생성을 하고 나중에 야 너 또 추가적인 뭐 요청 있니? 이렇게 또 추가적인 클라이언트 요청을 리슨하는 작업을 재개를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옛날에는 요청을 수행하는 별도의 프로세스 생성해가지고 되게 시간이랑 자원이 많이 소모가 됐지만 요청을 서비스할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을 하면서 생성하고 추가적인 요청을 리슨하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다중 스레드 서버 구조를 그림 4.2에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일까? 응답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다중 스레드에서 얘가 봉쇄됐어요. 블록됐어요. 새로운 뭐 자원 요청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어쩌라고 이러고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응답성이 좋다. 그리고 자원 공유. 아까 전에 이 자원을 공유한다 했죠.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해서 뭐 이 자원을 또 할당받을 필요 없이 그냥 얘네를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요. 프로세스 생성을 위해서 메모리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스레드는 자신이 속한 프로세스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스레드를 막 생성하고 문맥 교환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막 문맥 교환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 작업을 또 추가해가지고 하면 훨씬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규모 적응성. 다중 처리기 구조에서는 각각의 스레드가 다른 처리기에서 병렬로 수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해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는데 제 생각엔 이거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다중 처리기 구조를 찾아봤는데 17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CPU가 되게 많은 게 다중 처리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각 스레드가 이렇게 3개 있으면 여기도 CPU 할당해주고 여기도 CPU 할당해주고 여기도 CPU 이렇게 할당해 주어가지고 이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규모 적응성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그런 내용이고 이제 다중 스레드 모델로 넘어갈게요. 스레드를 위한 지원은 사용자 스레드를 위해서는 사용자 수준에서 그리고 커널 스레드를 위해서 커널 수준에서 제공을 한대요. 네. 스레드를 위한 지원, 사용자 스레드를 위해서는 사용자 수준. 우리 저번에 했을 때 막 사용자 수준이랑 커널 수준 막 있었잖아요. 여기서 막 모두 막 바꿔가지고 하는 거. 사용자 수준을 위해서는 사용자 수준에서 그리고 커널 스레드를 위해서는 이 커널 수준에서 제공한다. 그래서 사용자 스레드는 커널 위에서 지원이 된다. 그리고 커널에 지원 없이 관리가 된다. 그리고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직접 지원되고 관리된다. 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스레드랑 커널 스레드는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3가지 모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4대1 모델이에요. 그림 4.5를 볼게요. 이 모델은 많은 사용자 수준 스레드를 하나의 커널 스레드로 사상을 한다. 그렇죠. 많은 사용자 스레드를 이 커널 스레드로 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커널 스레드 모드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얘가 봉쇄형을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봉쇄되겠죠. 그냥
얘만 쓸 수 있으니까 얘 봉쇄했으니까 그냥 다 봉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커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스레드가 다중 코어 시스템에서 병렬 실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만 실행이 된다. 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1대1 모델이에요. 1대1 모델은 각 사용자 스레드를 각각 하나의 커널 스레드로 사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레드마다 커널 스레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병렬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얘가 봉쇄됐어요. 그래도 얘는 어쩌라고 이러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단점은 사용자 스레드를 생성을 할 때 그에 따른 커널 스레드를 생성해야 된다. 이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게 되게 막 시간이 많이 소요될 텐데 이거 사용자 스레드 사용할 때마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생성하는데 오버헤드 엄청 많이 들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 저하를 초래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스레드를 만드는 수를 제한을 해놓는데요. 이제 다드다 모델입니다. 다드다 모델은 여러 개의 사용자 수준 스레드를 그보다 작은 수 혹은 같은 수의 커널 스레드로 멀티플렉스한다. 그래서 이 사용자 스레드랑 커널 스레드를 이렇게 사상할 때 사용자 스레드가 더 많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여기서 바보 같은 질문을 작년에 했었는데 여기 제가 멀티플렉스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멀티플렉스는 그 컴고의 멀티플렉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중송신을 한다는 그 멀티플렉스의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델로는 다드다 모델의 변형입니다. 이것은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 하나 있는 그런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 사용자 스레드는 하나의 커널 스레드만 연관되게 하고 다른 거는 뭐 얘랑 똑같이 작동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단원으로 넘어갈게요. 5단원 CPU 스케줄링이에요. 다중 프로그램 운영 체제의 기본이다. CPU를 프로세스 간에 교환함으로써 컴퓨터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만약에 내가 프로세스 P1도 하고 싶고 2도 하고 싶고 3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CPU를 얘네들끼리 돌려가면서 막 써가지고 얘네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컴퓨터가 생산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낯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스레드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커널 수준 스레드를 스케줄한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랑 스레드 스케줄링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스레드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 커널이 약간 커널이 뭔가 그 수행하는 그 주체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레드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는 커널 수준 스레드를 스케줄한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랑 스레드 스케줄링 용어를 되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어느 한순간에 다수의 프로세서들을 메모리 내에 유지하고 어떤 프로세스가 대기해야 할 경우 운영체제는 CPU를 그 프로세스로부터 회수해서 다른 프로세스가 할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중 프로그램 그 구조를 앞에서 봤었는데 여기 CPU가 어디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 메모리에 P1도 막 내가 수행하고 싶은 그 프로세서들을 되게 많이 적재해놨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들을 유지해놓고 어떤 프로세스가 만약에 P1이 수행되고 있었는데 CPU를 막 할당받아 수행되고 있었는데 얘가 입출력 장치를 막 수행하고 있어가지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CPU가 얘를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P2한테 야 그러면 얘 안 쓰니까 너가 써 라고 이렇게 CPU를 할당해주는 거예요. 네, 이제 CPU 입출력 버스트 사이클을 볼게요. 이거는 프로세스 실행은 CPU 실행과 입출력 대기의 사이클로 구성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 5.1을 볼게요. CPU 버스트랑 입출력 버스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사이클로 보통 프로세스 실행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프로세스 시작은 보통 이 CPU 버스트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CPU 버스트가 나 이제 끝나 이거를 얘기해 주려고 얘가 마지막이라 치면 얘가 실행을 종료하기 위한 시스템을 또 요청하면서 끝낸대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CPU 버스트 시간에 대한 도표예요. 보면 되게 짧은 버스트 시간을 가진 그 프로세스가 되게 많다는 것을 이 도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CPU 스케줄러는 CPU가 유효 상태가 될 때마다 운영체제는 준비 완료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쵸? 만약에 실행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없어요. 그러면 준비 완료 큐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CPU에게 할당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큐에 있는 이것들은 프로세스가 아니고 PCB예요. PCB. 이제 선점 스케줄링을 보도록 할게요. CPU 스케줄링 결정은 4가지 상황 하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단기 스케줄링, 그 CPU 스케줄링 내용이죠. 만약에 실행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할 때, 그리고 실행에서 준비 완료로 갈 때, 그리고 대기에서 준비 완료로 갈 때, 그리고 종료할 때, 이때 CPU 스케줄링이 뭔가 결정을 한대요. 이 CPU 스케줄링은 비선점이랑 선점이 있어요. 비선점은 여기 뭐라 나와 있냐면 CPU의 한 프로세스가 할당이 되면 프로세스가 종료하는지 대기 상태로 전환해서 CPU를 발출할 때까지 CPU를 점유한다. 내가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나보다 뭐 다른 애가 야, 나 또 실행하고 싶어 이렇게 왔는데 잠깐만 기다려, 나 실행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얘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기다려주는 그런 형태가 바로 비선점 스케줄링이에요. 선점 스케줄링은 데이터가 다수의 프로세스에 공유될 때 경쟁 조건을 초래할 수 있다. 선점은 말 그대로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CPU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 큐에서 나보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더 높거나 뭐 우선순위가 높은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야, 나 수행할 거야 나와 이러면 알겠어 이러고 나와주는 게 바로 선점 스케줄링이라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CPU를 수행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을 때는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경쟁 조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막 경쟁 조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맥 교환을 수행하기 전에 시스템 호출이 완료되거나 입출력 요구에 따른 봉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한 A라는 자원을 기억 A라는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이 A라는 프로세스가 이 기억이란 자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약간 A는 1이었는데 이걸 2라고 병용한 상태예요. 근데 이걸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야, 내 거야 내놔 이러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A는 1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A는 2라는 조금 이상한 값으로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해결책이 됐냐? 문맥 교환을 수행하기 전에 시스템의 호출이 완료되거나 입출력 요구에 따른 봉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호출한 거에 대해서 끝났을 때 그제서야 얘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럽트에 의해서도 경쟁 조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터럽트에 의해서 만약에 경쟁 조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인터럽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코드 부분은 반드시 동시 사용으로부터 보호돼야 된다. 우리 컴고에서도 배웠잖아요. 인터럽트가 시작할 때 처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을 0으로 막 바꾸고 그 다음에 인터럽트가 끝난 다음에 1로 바꾸는 그런 게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다수의 프로세스가 병행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진입정에서 인터럽트를 불능화시키고 출구에서는 인터럽트를 가능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디스패처는 무엇일까요?
디스패처는 CPU의 제어를 단기 스케줄러가 선택한 프로세스에게 주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라는 거는 작업하는 그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걸 디스패치나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하는 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디스패처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정지하고 다른 프로세스의 수행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디스패치 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스케줄링의 기준. 우리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게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배울 건데 이것을 비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일단 CPU 이용률. CPU를 얼마나 이용하냐. 이게 쉬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게 최고 좋은 거겠죠? 그리고 처리량. 단위 시간 동안 완료되는 프로세스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총 처리 시간은 프로세스가 제출됐어요. 그리고 완료하는 시간까지의 그 총 처리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뭐 메모리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 뭐 CPU에 실행되는 시간, 그리고 입출력 시간, 이걸 다 합친 시간이에요. 그리고 대기 시간은 스케줄링 알고리즘 대기 시간은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하면서 보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단지 프로세스가 준비 완료 큐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응답 시간은 내가 응답되는데 시작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내가 도착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 응답 시간이 여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프로세스가 이렇게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응답이 끝났고 여기서 또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P1이 수행을 했는데 P2가 여기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여기 입출력이 끝났어요. 그러면 P1은 여기가 돼서야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응답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시작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CPU 스케줄링은 준비 완료 큐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먼저 선입선처리 스케줄링. 말 그대로 FIFO, 먼저 들어온 애 먼저 처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CPU를 먼저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CPU를 먼저 할당받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앞에 엄청나게 긴 애들이 먼저 오면 뒤에 애들은 엄청 기다려야 되겠죠. 반면에 엄청 짧은 애들이 앞에 몰려있으면 뒤에 애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평균 대기 시간이 최소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간트 차트라는 개념을 넣어야 돼요. 간트 차트는 참여한 각 프로세스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포함해서 특정 스케줄링 기법을 도시하는 막대형 차트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얼마나 시간을 사용했고 언제 시작했는지를 이 하나의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선입선 처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호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호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전에 프로세스가 뭐 CPU 중심 프로세스가 있고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PC1 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가 CPU 중심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CPU 실행 시간이고 얘 꾸불꾸불한 거는 입출력 시간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PI1은 그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 하나, 그리고 PI2는 입출력 중심 프로세스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P1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P1이 들어와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입출력이 들어왔어요. 입출력 CPU 버스트를 하다가 이제 입출력 버스트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CPU가 쉬고 있으니까 PI1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도 입출력을 막 수행해요. 입출력 되게 길죠? 그리고
입출력 짧게 수행한 다음에 이제 PI2도 이제 입출력을 조금 시행해요. 그러면 이 순간은 CPU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CPU가 쉬게 돼요.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PC1이 또 다음에 뒤에 수행을 해요. 그리고 얘가 PI1이 수행을 해요. 그 PI1은 여전히 입출력을 하고 있다가 끝났어요. 근데 얘가 CPU를 할당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PC1이 할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요. PI1도 나 할당받아야 되는데 끝났는데 기다려요. 왜냐면 얘도 안 끝났고 얘도 안 끝났으니까. 할당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후에 PC1이 자기의 입출력 버스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PI1도 수행을 하고 이 입출력으로 넘어갈 때 PI2가 또 수행받는 거예요. 수행을 잠깐 하는 거예요. 이 잠깐 한다고 이 긴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긴 프로세스가 앞에 수행되는 게 있을 때 이 짧은 CPU 시간을 가진 애가 기다리는 CPU 양도를 기다리는 상황을 우리는 호위 효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은 뭐라 나와 있냐? 모든 다른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긴 프로세스가 CPU를 양도하길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호위 효과라고 한다. 그리고 이 피포는 그 first come first serve 스케줄링은 비선점이다. 그래서 이 비선점이면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분할 시스템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CPU를 계속 주고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얘는 야 잠깐만 나 끝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시분할에는 맞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는 shortage of first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이에요. 이거 되게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남은 CPU 시간이 최소인 걸 선택해야 돼요. 뭐라고요? 남은 CPU 시간. 그냥 다음 CPU 시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P1, P2, P3가 있었는데 이거 기출에서 나오는데 뭐 이렇게 수행 있고 뭐 기출에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이 짧은 작업을 아까 전에 앞에 하면 그 대기 시간이 되게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거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최소의 평균 대기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솔직히 shortage of first를 하면 좋겠지만 이걸 실제 구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CPU 요청 길이를 우리가 파악을 이미 한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예측한 시간보다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도 벗어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한 시간을 넉넉히 잡아서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장기 스케줄러가 하는 역할이래요.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장기 스케줄러가 해주고 장기 스케줄러가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기 CPU 스케줄링에서는 구현을 할 수 없대요. shortage of first는 아까 말했듯이 뭐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스케줄링에선 구현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근사한 방법으로 우린 예측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CPU 버스트가 이전의 버스트 길이와 비슷하다고 기대를 하고 CPU 버스트 길이의 근사값을 계산해서 가장 짧은 예상 CPU 버스트를 가진 프로세스를 선택을 한다. 이것에 관련돼서 만든 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tn은 n번째 버스트 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그 내가 현재 시간이 tn인데 내가 시간이 현재 n인데 내가 현재 n번째인데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CPU 버스트 시간이 tn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n 플러스 1은 다음 CPU 버스트에 대한 예측값이 들어있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 매개 변수를 두면서 그 최근의 정보가 다음 얘가 뭐죠? 다음 CPU 버스트 제가 좀 잘못 말했네요. 그냥 요거 앞에 설명한 거 조금 무시하시고 tn이 최근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n번째인데 현재 CPU 버스트 시간을 나타내고요. 이 tn은 과거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변수예요. 그래서 이 알파 값에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최근의 정보가 다음 CPU 버스트 예측값에 그런 영향력이 큰지 이 과거의 역사가 다음 CPU 버스트 예측값에 그 영향력이 큰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뭐 4분의 1을 넣었다. 그럼 얘가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3이겠죠. 그럼 과거의 역사가 다음 CPU 버스트 예측하는데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건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티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shortage of first는 선점형이거나 비선점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보다 더 짧은 CPU 버스트를 가질 수 있는데 선점형은 그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선점할 것이고 비선점형은 기다린다. 그래서 최소 잔여 시간 우선 스케줄링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선점형 스케줄링은. 그래서 SRT라고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죠. 네, 제가 너무 읽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선점형은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초 수행을 했어요. 1초 수행을 했는데 그 다음 들어온 프로세스가 나보다 훨씬 짧은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느냐. 이거는 내가 치고 들어가는 건 선점형이고 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 순서에 수행하는 게 비선점이에요.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비선점형이랑 선점형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프로세스가 P1, P2, P3, P4가 있고 도착 시간은 0, 1, 2, 3 이런 순서로 들어왔고 버스트 시간은 8, 4, 9, 5예요. 여기서 보면 선점형은 비선점형부터 가볼게요. 도착 시간이 P1이니까 P1은 비선점형이니까 8시간에 다 수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P2죠. P2를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P4 그리고 P3를 수행해요. 그래서 여기 대기 시간을 구해보면 P1은 0이고 P2는 자기 시작한 시간에서 자기가 도착한 시간에 빼면 8 빼기 1. 얘 P4는 12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도착한 시간은 3이니까 그거 빼주고 P3는 17에서 시행을 하지만 2에 도착했으니까 빼주고 그거를 나누기 4를 해가지고 구하면 7.75가 나옵니다. 근데 선점형은 P1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P1을 1 수행했더니 P2가 들어왔네? 근데 P2 들어오니까 4밖에 안 남은 자그마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8은 이미 하나 수행했으니까 7로 바뀌고 4를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수행했더니 이제 P3가 들어와요. 근데 얘는 4에서 이미 3으로 했고 앞으로 불고 보니까 나보다 작은 건 없어. 그러니까 P2를 일단 다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다 수행하고 5에 와서 보니까 일단 다 도착했고 7, 9, 5가 남았겠죠? 그럼 P4가 제일 작으니까 P4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P1이 그 다음 작으니까 P1 수행하고 P3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 P3가 마지막으로 작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얘는 선점형은 이 P1은 이만큼 처음에 응답하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없었지만 요만큼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9.
그리고 P2는 도착하자마자 다 수행해버리고 P3는 내가 처음 수행한 게 17인데 난 도착한 게 2야. 그러면 빼주면 15. P4는 내가 도착한 게 3이지만 5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끝나버리니까 2.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4를 해주면 6.5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볼게요. 이거는 CPU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프로세스에게 할당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같은 프로세스들은 선입선출이 스케줄 순서로 스케줄된다. 아까 전에 shortest job first도 만약에 똑같은 짧은 작업이 들어왔으면 first come first serve로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수행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보면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거에 할당을 해준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보면 비선점형이랑 또 선점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선점형은 새로 도착한 우선순위가 현재 실행되는 프로세스보다 높으면 CPU를 선점하고, 비선점 우선순위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높은 애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냥 얘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여주는 그런 구조가 비선점형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우선순위 스케줄링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한봉쇄랑 기하 상태가 있는데, 무한봉쇄, 이 봉쇄는 블러킹이니까 블럭 대기하는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 우선순위 높은 애가 들어와요. 그러면 걔부터 계속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우선순위 낮은 애들이 계속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 방법은 노하라는 게 있어요. 이 오랫동안 시스템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들의 우선순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준다. 그래서 15분에 뭐 하나씩 증가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우선순위 높여줘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에요. 이거는 10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잠깐만요. 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 노화를 말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게 HRRN이라는 또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있어요. 이거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시간분의 서비스 시간 더하기 대기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기 시간이 많으면 대기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값이 클수록 우선순위를 크게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해볼게요. 이거는 10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가 됐는데, 이 10분할 시스템이란 게 뭐였죠?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CPU를 나누어서 너 수행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는 게 10분할 시스템이었죠. 이걸 생각하면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프로세스들 사이에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선점이 추가된다. 이것을 선점을 추가함으로써 구현을 했고요. 시간 할당량 그리고 시간 조각이라는 작은 단위의 시간도 정의를 해서 이걸 수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준비 완료 큐는 원형 큐로 동작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CPU 스케줄러는 준비 완료 큐에서 첫 번째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한 번의 시간 할당 이후에 인터럽트를 걸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다음에 프로세서를 디스패치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준비 완료 큐에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타임 슬라이스라는 시간 할당량이 있다고 했죠. 만약에 P1이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타임 슬라이스 다 썼어. 그러면 다시 준비 완료 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P2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P2 수행하고 타임 슬라이스 다 썼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구조인데, 이 시간 할당량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시간이 시간 할당량보다 클 수도 있고 시간 할당량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시간 할당량보다 크면 내 거 나머지 또 수행해야 되니까 다시 준비 완료 큐로 돌아오지만, 내가 더 작으면 내가 할당된 시간만 다 쓰고 종료가 돼서 exist 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이 라운드 로빈은 대기 시간이 되게 길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나올 거예요. 이것에 관련된 예가 여기 나와 있어요. 프로세스 1은 24.
버스트 시간 가지고 P2는 3, P3는 3 이런 버스트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그 타임 슬라이스 값은 시간 할당량은 4mC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 4만큼 수행을 하고 어떻게 돼요? 타임아웃 돼서 돌아오죠. 근데 나는 타임아웃 24 해서 4밖에 안 썼어. 그러면 20mC가 나와 있겠죠. 그리고 P2는 내가 타임 슬랩스도 뭐 작으니까 내 것만 하고 방출이 되고 P3도 내 것만 하고 방출이 돼요. 이제 P1만 남았죠. 그래서 P1이 계속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작년에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게 여기서 T 수업 시간이 여기도 포함될까? 라는 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 문맥 교환 시간도 포함하냐 이건데 문맥 교환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문맥 교환의 정의를 보면요. CPU를 다른 프로세스한테 교환하려고 막 PCB를 막 보관하고 다시 보관하고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세스 CPU에게 하나의 프로세스만 해주기 때문에 뭐 PCB를 뭐 다시 저장하고 복원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문맥 교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T 수업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운드 로빈은 이렇게 4 수행했어. 야, 너 4 수행했어. 나와. 이렇게 P2, P3가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 선점형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의 성능은 시간 할당량 크기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이게 엄청 커요. 만약에 24야. 만약에 25예요. 그러면 P1 다 수행하고 P2도 수행하고 P3 수행하고 뭐랑 같아요? 이 P 앞에 P4랑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적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막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맥 교환을 야기한다. 여기 문맥 교환이 없지만 만약에 뭐 P4가 30이다. 그러면 여기 P1, P4, P1, P4, P1, P4 이렇게 문맥 교환이 엄청 많겠죠? 네. 그래서 보면 만약에 시간 할당량이 10이고 프로세스 시간은 10이면 얘는 문맥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 할당량이 6이면 한 번은 교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간 할당량이 1이면 매일 초마다 교환을 시켜줘야 돼요. 9번 교환을 해야겠죠. 이렇게 시간 할당량에 따라 문맥 교환의 횟수가 다르다. 그리고 시간 할당량은 문맥 교환 시간에 비해서 클 것을 원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제로 수행하는 것보다 문맥 교환, 그 순수한 오버헤드가 많으면 엄청나게 되게 뭐 비경제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총 처리 시간도 시간 할당량 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로세스들이 단일 시간 할당량 안에 다음 CPU 버스를 끝내면 총 처리 시간은 개선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 할당량이 프로세스 시간이 시간 할당량 안에 끝나면 최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간 할당량이 너무 많으면 P4처럼 뭐 퇴보된다 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제 다단계 큐 스케줄링이에요. 이 다단계 큐 스케줄링은 준비 완료 큐를 다수의 별도의 큐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프로세스 특성에 따라서 한 개의 큐에 계속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큐는 자신만의 스케줄링 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계속 있어요. 이동도 못해요. 그리고 근데 시간 할당량을 수행하면 방출이 되겠지만 여기는 뭐 라운드 로빈 할 수 있고 여기 P4 할 수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Q랑 Q 사이에 스케줄링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고정된 우선순위 선점형 스케줄링으로 구현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위로 갈수록 제 우선순위가 높고 이 우선순위는 고정이 돼 있어요. 네. 이제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이에요. 얘는 이동 못했잖아요. 얘는 큐들 사이에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가 CPU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낮은 우선순위 큐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위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요. 얘가 제일 높고
이렇게 우선순위 순서로 되어 있는데 네. 얘가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프로세스가 만약에 뭐 32다. 그러면 8만 수행을 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6도 수행했으면 8 빼면 뭐야? 24. 16 수행하면 16. 여전히 남아있어요. 또 내려가요. 이렇게 CPU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낮은 우선순위 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우선순위 큐에서 내가 너무 많이 대기를 했다. 그러면 또 한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 시간이 넘으면 기다리는 한계 시간이 넘으면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노화 형태는 기아 형태를 예방할 수 있대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파트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8 갖고 있는 프로세스랑 32 갖고 있는 프로세스 있어요. 그러면 P1이라는 프로세스는 8회 수행하고 그냥 방출하고 끝나겠죠. 그럼 되게 효율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P2는 수행 시간이 되게 많으니까 32에서 8 수행하고 16으로 갈 거예요. 근데 P3도 16이니까 8 수행하고 8이 돼가지고 여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P2는 여기 Q에 이제 P2랑 P3가 있겠죠? 이제 P2가 16 수행하고 밑에로 가요. 16 수행하니까 오마이갓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8이 남겠죠? 16 수행을 하고 밑에로 가요. 근데 그리고 P3는 16 할당량을 하고 방출돼서 나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값이 작은 것이 먼저 방출되고 끝나고 되게 효율적이게 되지만 되게 복잡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